있은 다음에 부모님과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축사는 손병구 총장님과 고인석 작가님께서 해주시고요. 기존입니다. 손병구 총장님 오셨습니다. 자유시장에서 최강 장관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고일 작가님 오셨습니다. 박대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와 토론해 주실 많은 석학 교수님들은 좌장이신 오정근 원장님께서 다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사회 사단법인으로 발족하신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서 마이크를 켜면은 바쁜데 불구하고 많은 내외기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유시장연구원이 4년 전에 설립되었는데 그때 우리 문재인 연구화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질식한다 이런 선제를 만들어졌는데 벌써 이제 4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 그 당시에 한 3년 정도 열심히 하면 그게 할 필요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사단법인과 공익법인으로 지정해서 좀 더 활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주요 목적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좀 고양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를 창달하고 외교안보에 관한 올바른 진로를 좀 제시해주는 그런 연구를 좀 학교들 중에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양 의원님하고 우리 박 의원님 계십니다. 정말 안 하시거든요. 정치인들 그래서 우리 학교들이 방향을 제시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년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12번 정도 국회에서 세미나를 주로 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젊은 사람 공부시키기 위해서 매주 콘서트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런 걸 좀 잘 이해를 거의 이제 학교에서 안 배우기 때문에 그 매주 했더니 벌써 4년 되니까 240여 권의 책을 읽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라든지 외교안보 교육 특히 이제 양현 계시지만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그 과학기술 문제 이런 게 있어서 240여 권의 책을 읽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매주 콘서트를 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가지고 오늘 세미나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내용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나라 굉장히 저는 사실 윤 정부 됐으면 문제가 다 풀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안보 면에서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북러 동맹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반도의 안보 질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그런데 북중로에 한미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지금 한 10년 이내가 굉장히 위험한 한반도 질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단합해서 그걸 정말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이런 생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야간에 정쟁밖에 없습니다. 여야간에 그리고 여당 내에서 야당 내에서 다 정쟁밖에 없는 보면 실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욱더 이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라든지 혹은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거의 그냥 사당화까지 논의가 될 정도의 그런 형태라든지 또 검사를 탄핵한다든지 등등 국정조사를 올리고 있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거의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지금 직원들 관한 그런 모습을 보고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의 정신에도 지금 상당히 훼손되고 그런 얘기 나오고 시장경제도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1,000조 원 넘는데 계속 파편적인 그런 법안들이 계속 제출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는 보니까 추경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국도 지금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제 걱정으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걱정하건데 잘못하면 한때 남미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발제문들이 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발제문들이라서 너무 좋다. 정치적으로 공부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오늘 세미나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이런 세미나, 원래 세미나 또는 지방 순회 세미나를 자주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학자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다음에 안전한 외교 안보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천국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앞으로 자유시장연구원의 발전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시장 연구원장 오정근 원장님의 대회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축사입니다. 번째는 동병구 총장님 축사고요. 국토 작가님, 박대출 의원님 축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병구 전 서강대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손명주 고문입니다. 오늘 자유시장경제연구원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 개회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유시장경제연구원이 창립된 지 4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원을 이끌어오신 오정근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내적으로 위기에 처했음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위기 타결을 위한 세 가지 주제, 자유민주주의, 외교, 안보, 시장경제에 대해 회복의 길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주제 중 자유시장경제에 대해서 축사를 통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또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 제도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가장 한인 창조 질서에 맞는, 즉 인간 본성에 맞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제도는 어떤 경제 체제보다 우월한 체제임이 역사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퇴행하면 자유시장 경제도 퇴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발전과 번영을 달성하게 된 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택한 덕분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부에서는 시장의 자율보다는 정부 주도적 정책을 추구했으며 지금은 거대 좌파 정당에 의한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포퓰리즘적인 입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지를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국가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수행하는 당국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신념과 이를 수호할 의지가 중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판검사들, 관리들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신념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이분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반시장적인 입법이나 판결이나 정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먼저 정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포함해서 정부 측 인사에 대한 교육입니다. 임관 전에 철저한 사전교육을 필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연수원이나 공무원교육원이나 또 당원교육 때 반드시 사전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경제단체, 기업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유시장경제 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 필수 교육 과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제2의 주니어 어치브먼트라는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그램은 191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강경식 전 부총리가 2002년 미국 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제2코리아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 정도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준법 정신입니다. 준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지켜질 수 있는 기본은 시민들의 준법 정신입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효한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만들어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일반 승인 상대로 준법 글로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경식 부총리가 미국 변호사협회와 MOU를 맺고 학생 상대로 교육할 프로그램을 상경협과 함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정교육의 보건과 윤리, 도덕 등 시민 의식의 고양입니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털, 도덕적 자산, 모럴 에셋 같은 자산의 축적입니다.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이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고 법과 약속을 지키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과만사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모금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가정화하고 맞벌이 부부가 대세인 경우일수록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등 행복한 가정생활의 가치에 대한 교육의 결여가 인구 감소와 청소년 범죄 증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임의 교육은 범사회적으로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임의 교육은 메리지 엔카운터라고 해서 문제 아동들이 문제 부모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부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1950년대 말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라틴 아메리카를 거쳐서 미국에서 정교한 2박 3일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세계적으로 보고되어서 한국은 1977년 3월에 도입되어 부부 일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론, 문화, 예술 분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과 지금 우리 사회의 반시장, 반기업 정서를 바꾸는 데는 언론, 문화, 예술계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KBS 같은 공영방송에서 드라마, 연예,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의식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입법과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 심사 기구에서 국회가 경제 관련 입법을 하기 전 입법조사처에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정부가 경제 관련 규제를 하기 전 규제 심사 기구에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 심사 기구에서 지금까지 제정된 경제 관련 법과 행정 규제를 총망라하여 검토 심의를 거친 다음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활발한 논의와 토의를 하셔서 좋은 의견들이 도출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범도 총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축사 중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에 국무총리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축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복고일 작가님. 반갑습니다. 미래를 맞은 자유시장연맹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꿋꿋이 이끌어오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 사회에서 자유주의를 북돋으려는 자유주의자들의 노력입니다. 1990년대 초여부터 세계적으로 전체주의 이념과 명령 경제 체제가 그것들을 추종했던 사람들로부터 소림받았습니다. 그때 자유주의를 이끌어온 하이에크 세상을 떠났는데 한 경제 잡지가 하이에크는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죽는 행운을 누렸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공산주의가 무너지더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는 우리 예상보다 빨리 급작스럽게 그 뒤로 한 세대 동안 자유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체제가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인류 문명은 역사적으로 드물게 번창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일서가 오래가리라 확신했습니다. 역사의 동원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그런 자유주의 일서가 많이 무너지고 권체주의 세력이 득세했습니다. 자유주의 덕분에 잘 살게 된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대한 경멸과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감과 경멸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유주의를 성실히 따라서 발전한 우리 사회에 특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서 자유주의를 알린 외로운 틈대였습니다. 자유시장연구원이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을 모색하는 토론 모임을 여는 것은 당연히 뜻이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념, 지정학적 상황, 그리고 시장경제의 세 차원에서 함께 다루는 것은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적절한 대응책을 3차원적으로 도명한 부감도가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작가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을 주제로 황교안 전 총리님께서 기술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석학들이 나 계시는데 제가 기zo 연설을 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걸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애쓰신 분들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꿈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 많이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번영과 선진국의 길을 걸어온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의 길들을 가면서 뒤집었다 하면 다시 또 앞장서가고 이렇게 하는 이를 통해서 오늘의 위상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모두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물건을 그 가격에 삽니다. 또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손해보면서 판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이게 시장입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다 재화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의 기반이 되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위기는 사실 시장의 붕괴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또 원칙의 붕괴로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포퓰리즘이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북한 도발에 준비하지 못한 안보는 이제 회복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 번 무너진 이런 안보는 다시 세워나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저의 저출산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 내 집 마련의 꿈은 비전 없는 주택 정책 널뛰기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는 교육부 폐지를 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오늘 법치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법치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 법원, 검찰, 경찰이 다 문제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법에는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법원부터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법 규정은 분명히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훈시 규정, 임의 규정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에는 분명히 선거소송은 제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1년이 넘도록 방치했다가 중국재판은 2년 반 다 돼서야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사법의 원칙 중에 하나는 신속과 정확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법원이 법 규정을 어긴 거예요.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냥 넘겨버렸어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많은 고소고발이 이어지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는 고소사건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에 있는데 잘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멋대로 지연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검찰에는 3개월 미제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3개월 미제. 3개월이 되도록 처리되지 못한 사건을 3개월 미제라고 해서 이게 검사가 한 건, 두 건만 생겨도 좀 이렇게 걱정을 하고 3건 넘어가면 이건 뭐 정말 아주 좌절하는 이런 게 3개월 미제라는 것이었어요. 3개월 이내에 나한테 온 사건을 다 처리해버린다.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그 신속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검찰도 이게 무너졌어요. 그냥 법에는 분명히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규정으로 4개월까지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이제는 그 4개월도 거의 안 지키거나 못 지키거나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당하게 됩니다. 기업하는데 사기를 당했는데 수사가 늦어지고 지연되면 그 기업들 중에는 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망한 다음에 범죄자를 처벌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책임한 공권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입법 독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찍어준 표를 가지고 입법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의 합의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기억은 다 안 납니다만 합의협의라는 말이 7, 80번이 나와요. 그 국회법 안에만 해도. 그런데 지금 합의와 협의 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다수당의 합법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는 일들이 다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원칙이 무너진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모두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에 못지않게 법치가 중요하다. 그 삼두마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도 법치가 무너지면 지켜지지 못합니다. 시장경제도 법치가 무너지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법치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큰 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가 우리 헌법의 3대 핵심 가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법을 모르거나 또 무관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법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도 하는 법을 국민이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법의 생활화 이런 사업을 쭉 했었어요.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법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법이란 뭐냐 이런 과제를 줬는데 어느 어린이가 법은 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들 깜짝 놀랐는데 이 학생이 뭐냐면 그 법은 따뜻하고 들어가면 깨끗해지지 않느냐, 물 들어가면 깨끗해지지 않느냐, 우리 사회가 법으로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법치와 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KDI가 오래전부터 주기적으로 이렇게 법치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 질서 준수 수준이 OECD 평균만 가도 우리 국민소득이 많게는 1%, 적게는 0.5%가 올라갈 수 있다. 그건 경제성장이 1% 올라간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법 질서가 세워지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지는가? 민주주의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명선거는 부정선거로 무너졌고 국회의 협치 원칙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무너졌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거대 야당의 꼼수로 무너졌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적인 헌금 나눠주기는 아니다,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복지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퍼주기 하면 국민들의 인기는 얻기 쉽지만은 그러나 곧 그런 폐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기본소득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한 사람당 25만 원을 매달 준다면 1년에 13조가 필요합니다. 금방 계산에 나오죠. 1년에 113조라고 하면 우리 국가 예산의 50분의 1입니다. 그 50분의 1을 여기에 퍼버리면, 기본소득에 퍼버리면 국방, 교육, 나머지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일으키는 것은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은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베네수엘라 10년 만에 완전히 망해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위기 극복에 대안은 있는가? 저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에는 첫째로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경제 살리기 사방의 길 프로젝트, 제가 이 사방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과학기술인들의 신년인 사회 하에 가는데 이분들이 과학기술인들이 경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방이 사면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사면초가에 빗대서 사방의 길이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방의 길이 뭔가에 대해서는 거기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우리가 잘하는 길이 있고 또 새로운 길도 있고 하기만 하면 되는 길, 이런 것들을 제가 거기다 거시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혼란을 좀 극복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이 정말 우리 위기입니다. 그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포럼을 만들어주신 우리 오정근 교수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양영자 전 의원님께서 과학기술 패권 국가의 길. 네. 갑자기 웬 양영자가 와서 특강을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광스럽고 오늘 저는 이제 과학기술 패권 국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만 18살, 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제가 용인 내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당시에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에 들어가서 30년 2개월을 반도체 운동을 하고 나와서 한 9년 가까이 반도체 관련해서 의정 활동도 하고 반도체 일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여쭤보면 그냥 의문대로 고정드리겠습니다. 미국 또 대만 누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게 다 공통점이 뭐죠? 반도체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그 작은 네덜란드. 미국도 네덜란드에 ASML이 없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라의 네덜란드가 ASML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패권 국가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수백 년에 걸친 광학 기술의 축적으로 그런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31년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지켜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반도체라는 게 왜 양양자는 왜 반도체 그러냐? 왜 반도체 그러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AI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모빌리티, 그리고 에너지, 바이오, 2차 전지, 커머스, 뱅킹, 모빌리티 안에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있고 드론이 있고 로봇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산업에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반도체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반도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글로벌 시청을 하게 보니까 엔비디아, MS, 애플이 이제 전 세계 1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시청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은 MS가 1등이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엔비디아가 1등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내일은 애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게 과학기술 혁공국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는 지금처럼 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산업이 되려면 이 반도체라는 기술이 1000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술 관련 기둥이. 그 기둥 중에 하나에 1000개의 줄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줄기 중에 하나를 저는 30년 넘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극히 일부밖에 모른다, 저는. 반도체. 제가 했던 건 극히 일부다. 그래서 반도체를 아무나 얘기를 못하는데 그 1000개의 줄기가 모인 기둥이 1000개가 15년 이상을 축적을 해야 비로소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기술로 이제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양도체입니다. 하도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반도체 양양자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시죠. 오늘 두 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책 그 독서 클럽에서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네. 이 혹시 그 회장님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집 앞에 바로 박복사.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권은희라는 있고 진대재 장관님, 또 황선우 사장님, 전체 유명하신 한국에서 출신의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 세계에서 최고 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제가 여쭙고 답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두 책의 내용으로 지금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저는 기업인들이야말로 사상가고 소비자고 사랑가고 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자유시장은 기업인들이 가장 활성화시키고 자유를 주면서 국가가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세계가 좀 흔들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메모리 반도체가 아까 31년째 1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패러독스 극복의 힘입니다.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을 거꾸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보면 24년 이제 올해 1분기만 봐도 삼성전자가 40% 거의, SK가 32%, 여전히 70% 이상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네트플래시 시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치면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하고 치려고 있죠. 2위를 하려고. 근데 1위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1위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치킨 게임에 의해서도 1위는 살아남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면 퍼스트 벤더, 세컨드 벤더, 서드 벤더가 있으면 서드 벤더부터 치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벤더만 이렇게 살려두기 때문에 1위 자리를 안 내려놓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1위는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1983년 28 강경선으로 이병철 회장께서 반도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로부터 딱 10년 만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달성합니다. 그 역사에 저는 박순근, 이현미, 쌍방이 380년이 양양자가 있었습니다. 사무 나와가지고 들어갔더니 온갖 일을 시키고 컴퓨터, 책상 닦다가 커피 와가 거의 매일 뭐 커피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역사에 있으면서도 당시에 이병철 회장님의 그 철학을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건희는 못 키우셨죠. 그런데 이 역사로 93년도에 입학하고 지금 31년째 입학을 했는데 누구나 다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상하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퍼스트 무버입니다. 근데 거기서 배우고자 하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더라. 제가 솔직히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왔더니 무슨 법안을 만들려고 했더니 지역 소멸이 된다 하고 막 반대하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도 기적의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그 후에 제가 못 들어가지고 다행히 국민의힘의 고동진 전 사장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법안을 다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너무너무 좋죠. 네,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가 웃음에 뜨고 있습니다. 자, 주식을 어디를 살까요? 하이닉스를 사십시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다음 페이지 여기 있을 때는 있습니다. HBM 때문에 A20대의 HBM이라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 좌지우지하는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삼성이 여기에 이제 주도권을 잃어버렸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저께 또 전산노가 파업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할 겁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업의 본질을 알든지 일의 본질을 알면 경영자도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연주원들도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일을 계기로 해서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예. 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보시면 미국이 1등입니다. 비메모리는 팹리스와 파운드인데 엔비디아의 시총 아시죠? 엔비디아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훨씬 앞서가고 대한민국이 이제 33%인데 팹리스는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메모리는 33%밖에 안 된다는 사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주의 할수 있으나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도권을 우리가 그래도 2위라도 해야지 오늘의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반도체와 정보혁명을 보시면 무어 박사 아시죠 여러분? 고든 무어 박사 전자공학 하셨던 분이 다 아실 겁니다. 네, 한번 넘기지 마시고. 네, 고든 무어 박사가 지난해 93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매 15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250에서 1000배가 좋아진다는 것은 1.5 내지는 2년마다 2배씩 좋아지는 거거든요. 좋아진다는 얘기가 빨라지고 덴시티가 커지고 가격이 싸지고 그런 게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 모어의 박사가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도 오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법칙이 나왔습니다. 황창기 사람이 황수도 근데 이번에 다시 황해 법칙이 다시 나왔습니다. 젠슨 황해 법칙. 네. 젠슨 황해 법칙이 연산이 1년에 2배씩 빨라진다. 더 커진다. 이게 이제 젠슨 황해 법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제 경험적으로 이런 법칙은 나오는데 매 15년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매 15년마다. 77년도에 PC와 인터넷이 결합되면서 이 모의 법칙에 의해서 PC 혁명이 열립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에 92년도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자기술과 합쳐져서. 그리고 그 15년 후에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융합 기술이 되면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2022년도부터 벌써 AI가 나오고 제어력이 나오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볼 것은 2037년도에 어떤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그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2037년도에 어떤 혁명을 준비할지를 이미 그런데 챗GPT로 되는 데는 AI 혁명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반도체의 기술과 이 정보 기기와 ICT 서비스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한계가 오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요? HBM으로 풀어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이제 보호돼요. 예를 든 겁니다. 고속도로가 1차선, 2차선 밖에 없었는데 이걸 10차선으로 늘리는 거예요. 많이 추가되는 그 기술이 바로 HBM이라는 말씀이고 이게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다음 여기서 이게 뭐냐면 제가 거의 매주 확인하고 있는데 글로벌 산업 지형이 변합니다. 어떤 나라가요? 유럽의 ASML이 186조 100조 기업이 그 나라에 몇 개가 있느냐가 그냥 국가 순위입니다. 경제 순위이기도 하고 안보 순위이기도 하고 외교 순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산업, 2차 산업이거든요. 1차 산업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0조 기업이 인터넷이 많죠. 유럽 열람이니까요. 그리고 중국, 한국이 이제 이렇게 100조 기업이 하나도 없고 일본이 추가에 대한 100조. 그 다음에 2차 산업에서도 미국 테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는 100조 기업이 없었을까요? 왜? 결국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이라든지 비실용 학문의 비실용 학문에 우리가 천착해 있으면서 이런 기술을 철저하게 산업공장으로 배척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실까요? ASML 186조인데 이게 이제 2024년도에 보실까요? 585조가 됐습니다. 585조. 그 나라 인구가 우리보다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585조가 되고 테슬라 보실까요? 310조가 됐습니다. 223조. 그리고 한국에 뭐 셀트리온 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여전히 이제 지지부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회를 이제 잡은 게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드디어 2020년도 10월인데요. 삼성전자가 349조로 그리고 TSMC가 348조, 엔비디아가 280조였습니다. 그때 저거 3년 8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대만과 한국이 삼성전자가 1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100조가 늘었습니다. 지금 480조에서 한 40조. TSMC가 348조, 엔비디아가 그저께 4,245조. 이게 7월 8일자입니다. MS, 애플 4,800, 4,820조. 오늘 날짜 보니까 MS가 다시 1등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결국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이 없으면 그 나라는 전쟁의 위기에도 걸리고 신신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권을 지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시작할 수 있는 영역이 파운드리,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에너지, 바이오, 2차 전지, 배터리 이쪽으로 다 시킬 수 있거든요. 나노 기술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R&D 예산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그리고
그 반도체 용인의 원산과 남사에 투자하려고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산단 조성해야 되는데 인프라 예산 제로입니다. 몇 년째. 말로는 하죠. 그러나 왜 말로만 하겠습니까? 하시고 싶으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왜 못해요? 돈이 없습니다. 왜? 이 정치적 갈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최근에 모 기관에서 발표했는데 232조예요. 우리나라가 657조 예산을 쓰는데 그중에 232조가 갈등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아무리 이런 토론을 해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정치적 갈등을 없애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제 저희의 목표고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결국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게 걱정입니다. 여기서 네이버 카카오도 우리 이 MSF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못나요? 네이버 카카오 27조에 19조로 그냥 저점조절 이번에 라인형 사태대로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물론 이제 기술적 결함이 있었습니다만 기술 주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TSMC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같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만은 2,300만 명이에요 인구가. 1년 예산 얼마 쓰는지 아세요? 117조 씁니다. 인구 비례로 하면 290조를 써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좀 넘잖아요. 근데 2,057조를 쓰고도 너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어떤 나라에 100조 기업이 몇 개냐를 두고 이게 이제 국가 순위인데 저는 적어도 2030년도까지 500조 기업은 나와야 된다. 500조 기업이 적어도 셋은 나와야 된다. 적어도 2050년도까지는 1000조 기업이 나와서 5개 정도는 튼튼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5만 불 시대, 6만 불 시대에 가는 거죠. 우리 사이즈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 돼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근데 그걸 못하고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쟁이 한번에 걸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잠시만요. 이것도 2023년 12월과 7월을 비교를 해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속도가 435도에서 90도인데 요즘은 이제 1114조 520조 이렇게 됐습니다. 엔비디아도 이 세 기업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요. 제가 있을 때 20년 전인데 그래픽 DDR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래픽 DDR은 고사양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커머니티를 안 한다고 되게 비판을 받았던 회사인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멀리 내다보고 하는 거였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그래서 아까 제가 15년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그랬는데 그 15년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의 더듬이를 15년 후에는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국가의 어떤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로드맵이. 근데 그걸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5년 단임제로 하다 보니까 전혀 어떤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빼앗긴다면 어떤 상상이 될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민주당 출신입니다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지도자가 되고 그 세력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기술혁명이 가져올 글로벌 정보산업 지형이 들어갈 보시면 1990년, 2020년, 30년 차인데 미국, 유럽, 일본이었어요 전자는. 근데 전자산업이 미국, 한국, 중국으로 재편이 됩니다. 반도체는 미국, 유럽, 일본이었는데 미국, 한국, 대만으로 재편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50년도에 과연 대한민국 여기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데 지금 일본과 유럽이 다시 반도체를 하기 시작했죠. 구마모토에 TSMC가 투자를 하는데 왜 하겠습니까? 일본의 소니라는 회사의 CIS라는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CIS를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데가 TSMC입니다. 근데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지진이 났죠. 그러니까 TSMC는 어디다 투자를 할까? 근데 일본이 어떻게 해요? 100조를 투자하면 50조를 보조금 넣습니다. 50조. 그러니까 구마모토에다가 어마어마한 공장을 만들고 있죠. 20개월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용인 원상 5년 지나도 아무것도 안 됐어요. 남사 꿈도 못 꿉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수도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기술도 있고 역량도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미국, 유럽, 일본이 한 3개씩 있고 한국이 이제 삼성전자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 7개, 한국 2개 하나로 재편됐습니다. 다음. 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인가? 결국은 글로벌 경쟁력이 지난 40년 각축의 결과 메모리가 국권이 1등이고 파운드리, CIS, AP가 세계 2위고 200여 개의 성장사가 있어서 이 나노기술로부터 하는 효과가 큽니다. 성장성과 혁신성에 있어서 반도체 나노기술만큼 확장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 산업 우리가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을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왜? 바이오 시밀러는 반도체 제조 기술하고 그렇게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노 초미세 산업의 거점 산업인데 2020년에 첨단 소재로 다 확장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통계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반도체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가능했던 이유가. 이 신흥공업 도약기의 성장은 역사적으로 기회를 우리가 가졌다. 왜? 미국이 제조를 어떻게 위험한 반도체 제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일본에다 주기는 어려웠죠. 왜? 일본이 너무나 성장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없고 우리는 그걸 성공을 시켰습니다. 유럽, 일본이 2차 산업혁명에서 성공을 했고 한국, 대만 3차 산업혁명에서 기회 산업을 가졌는데 미중 반도체 갈등이 지금 너무나 좋아요. 미중 반도체 갈등 하고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반도체라는 기술로 확실하게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작가는 강한 나라, 국민 강국. 대외적으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과학기술 특공.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제가 꿈이고 그래서 창단했었고 그래서 이 정치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요걸로 이 기반 기술이요. 미국이 다릅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해야 돼. 친미를 해야 돼, 친중을 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친중이요? 친화가 됩니다. 미국이 만약에 대한민국이 전략적 동맹 관계로서 필요 없다고 선언한 순간 우리는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이 적어도 대한민국이 기술로 미국에 필요한 나라는 인식만 되면 우리는 자유로워 자유 대한민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얼마나 전략적 동맹을 가져가느냐인데 그게 EDA나 IP나 대부분 다 미국이고요. 장비도 거의 미국이 대부분이고요. 소재는 일본이 앞서가고 있는데 2019년도에 소재 규제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죠, 일본이. 그러나 그 소재 규제로 인해서 일본의 기업들이 훨씬 더 피해를 보는 거를 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한 외교로 가져도 된다라고 제가 보고를 했던 게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그래픽 DDR, LPDDR을 소니가 못 가져가면 결국은 소니가 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이 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이 메모리의 우위 이걸 확실하게 가져가고 파운드리에서 2위를 분명하게 가져가면 우리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반 기술 위에서 메모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큐브시아, YMTC, 그 다음에 로직, 파운드리, 조립, 그 다음에 아날로그, 센서, 자동차, 뭐 디스크릿 이런 제품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가 이 EDA 소프트웨어라도 하나 안 주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기술로 급신거리지 친거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술의 주도권 우리가 갖고 일본, 미국의 상대를 하자 이거죠. 다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대 정원을 한 것 때문에 퀘스트 들어가도 되고 서울에 들어가도 이러면서 한국에 있다 제국적을 나옵니다. 의대가. 그리고 대치동 보세요. 밤 10시에 대치동 안 가보셨습니까? 이거 나라 망조가 들었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최대 이슈 기술 인재인데 경쟁력 요새에 따른 인식주나 이프라다 기술 인재 동기부여하고 대세 기술 필요 산업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재동포청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인구 정책이나 기업의 해외 인력도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KDS포라 생겼는데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도체 특별법을 그래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하고 전세통일제한법을 개정안을 냈는데 2022년 12월 28일에 두 개 다 통과될 뻔했는데 전세통일제한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8%로 상정을 해버렸어요. 국민의 심지어 반도체 특위까지 위원들까지 8%의 찬성을 던졌어요. 제가 베트남 출장 갔다가 다시 또 반대 토론을 권위적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교수님 333일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김용수 교수님께서 그걸 대통령실로 보냅니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하신 게 대통령께서 다시 하셔가지고 25%, 15, 35% 해서 3월 30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인프라 예산까지 인프라 구축까지 되려면 이 6개 부분이 제대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못하고 제가 못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동진 의원께서 이거 하시기로 했고 다음 이 웨이퍼는 정직합니다. 정치산업, 미래산업, 첨단산업 특히 얘기해서 양심산업 실수는 용납돼도 거짓은 안 되는 이런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만큼은 이게 정치권에서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패러독스 기법이 없다고 용량은 커져야 되는데 면적은
줄어들어야 되고 속도는 빨라져야 되고 전력은 줄여야 되고 성능은 좋아져야 되는데 가격은 더 써야 돼요. 근데 거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 극복의 역사가 메모리 반도체의 1등의 역사는 얘기해요. 우리는 일 많아지면 사람 더 주세요. 속도 빠르게 하려면 전력 더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가능하게 한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고수들이 가능한 거예요. 고수. 그래서 정치도 그냥 말씀드리랍니다. 26년에 검찰의 설립 개정만으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없어요.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지도자를 육성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과의 결별을 해야 되고 그래야 초격차가 되는데 지금은 삼성이 초격차 이야기를 권호연 회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저희는 추격자로 다시 변해가는 것 아닌가. 지금은 추격자도 힘들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정말로 15년 후를 내다보려면 성찰을 해야 되고 통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찰만 찾더라. 다음.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언론에 나와서 많이 하셨는데 뭔지나 다 아시죠? 왜 이쁘지 않습니까? 몇 인치일 것 같아요 이게? 대충 몇 인치일 것 같아요 이게? 16인치 왜 이렇게 없어요? 10인치래요. 15cm면 이제 6인치 전력 반도체 이거 뭔지 아셔요? 뭔지 알고 드셨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초토웨스 아까 ASMR 말씀드렸어요. 그 장비에 장착을 해서 빛을 쬐가지고 여기다가 회로를 그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더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2019년 7월 1일날 화이트리스트 제휴국가가 지정이 됐고 7월 4일날 일본 반도체가 뭐 이렇게 했죠. 다음 그때 플로리폴리미드 뭐 포토레지스타 여기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액진가스. 근데 이 세 가지를 제재를 하니까 난리가 난 것처럼 했지만 우리가 기술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홍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구마모토가 성공을 하고 이제 파운드리를 TSMC가 지속적으로 일본에다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대한민국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된 데가 미국, 대만, 일본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르시죠 지금. 그래서 외교 안보 국방에 있어서도 이 기술적 우위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저는 전쟁이 무서운 것은 그 수많은 유관순 열사, 수많은 안중근 의사, 수많은 임봉길 의사, 그리고 수많은 지용공 위안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시 맞을 수가 없겠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술적 우위를 제대로 가져갈 것인가, 그 패권국가를 가져갈 것인가. 결국은 과거에는 석유가 나오는 국가를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가 제조되는 국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미국의 방향입니다. 모든 제조 클러스터를 미국으로 가져가요. 테이블쇼도 그렇고 거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때 일본이 한국이 비명으로 패권까지 잡을까 봐 정밀하게 한 거다. 제가 이제 인터뷰한 것 때문에 상당히 큰 좀 이슈가 되고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 다음. 이거 이제 소니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세계는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 미국 주도와 중국 주도가 있는데 중국 주도는 SMIC, YMTC, 하이스펙터 이 정도예요. 지금 유럽, 한국, 일본, 대만, 미국까지 다 미국 진영이란 말이죠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죠. 미국, 중국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나 뭐가 두렵냐면 우리가 5만 명 기술인재 나올 때 거기에 50만 명 나와요. 100만 명 나옵니다. 대만은 기술인재를 2번 뽑아요. 이공계 입시가 2번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인력이 의사보다 1.5배를 평균적으로 연봉을 더 받습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의사들 얼마나 기득권 형성하고 그 자기 안내들이 하셨습니까? 자, 다음. 거기 됐는데 반도체는 호국 신기고 호국 신산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무기, 그리고 신성한 삶. 그래서 저는 러우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평택처럼, 화성처럼, 기흥처럼, 인천처럼 이렇게 있었으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대만이 안전하고 정당한 이유가 결국 TSMC 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70조 국가에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한 회사.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핵 인재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말로는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싹 들어버렸으면 좋겠죠. 지금 계신 분들. 아닌가요? 제가 안 그래도 국회를 재편해야 되는데 뭐 개헌이라도 해서 제대로 바꾸는 일을 하나 기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라도 해야 됩니다.
5년 단임제로 바꾸든지 임제로 바꾸든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 해서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든지 저는 지금의 법의 정당으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을 만들고 거기서 또 HK 연구원을 만들고 했었는데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푸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기술로 스타트업의 강국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전쟁이 나는 것을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냥 보고 있는 것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둘이 싸워도 전 세계 미친 여행은 탁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게 두는 거죠. 이런 나라가 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뭐. 다음. 네. 다음. 네. 저는 이제 전라남도 화성군 이양배 쌍봉이 345번 출신이고 양모원을 신문했는데 지금은 양모원 도체 신문. 이 당시에 이 거북선이 지금의 반도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을 없인적이면 반드시 하는 그리고 한 사람의 경우 제대로 시키면 성공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첨단산업 반도체 중요성을 깨달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두 비커 속에 똑같은 물이 있습니다. 한쪽은 리턴, 한쪽은 그냥 안 나오나요? 네, 네. 조금 물, 다른 한쪽은 천여다른 한 방울의 물 전체를 바꾼다고. 여기 계신 한 분이 저는 대한민국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